자, 그래서 그리피스의 실험하고 에이버리의 실험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그리피스랑 에이버리의 실험을 좀 빨리 얘기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실험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실험은 둘 다 굉장히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리피스, 에이버리 모두 다 이제 그 S형균, R형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폐렴균인데 서로 다른 폐렴균인 것도 아니에요. 같은 폐렴균인데 하나는 막이 있고 하나는 막이 없어서 그 병원성의 차이 이런 게 문제였었던 거죠. S형균은 막이 있어서 병원성이 있는 애.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성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걔네들한테 감염이 되면 폐렴에 걸린다는 얘기고요. R형균은 병원성이 없었어요. 막이 없어서. 그래서 그 R형균한테는 아무리 감염이 돼도 우리가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였는데 그리피스랑 에이버리가 이제 알아낸 거는 결국엔 그리피스는 그냥 쥐한테 죽인 S형균하고 살아있는 R형균을 같이 주사했더니 쥐가 폐렴에 걸렸고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됐다라는 걸 통해서 무언가 형질 전환시키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낸 거고, 그리고 에이버리 같은 경우는 그 실험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실 에이버리 같은 경우는 그리피스의 실험을 보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형질 전환을 했는지를 알아내게 된 실험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 여러 군데 담아놨었죠. S형균을 다 열 처리를 해. 우리가 여기서 열 처리를 한다는 소리는 열을 가해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단백질 분해 요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 그리고 D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각각 4개의 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효소를 다시 또 없애. 효소가 있는 데다 다시 재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R형균이랑 섞어서 쥐한테 주사를 하는 게 실험의 전체적인 스토리였고, 그래서 그 결과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던 데에서만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쥐가 죽지 않았고 S형균,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실험의 전체적인 틀이었어요. 그래서 에이버리는 이제 DNA가 어떤 형질 전환을 일으켰다라는 거를 알아낸 사람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그리피스가 한 발견도 그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면서 어떤 DNA의 최초 실마리를 잡는 데 사용됐는데, 일단 저 그리피스의 경우에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발견은 아니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발견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DNA 최초 실마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꽤 큰 발견이었는데 왜 못 받았냐면 애초에 그리피스가 살아있을 때 논문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피스가 이 논문을 완성했을 당시가 세계대전 당시였는데, 그 그리피스 논문 완성된 직후에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폭격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아주 슬픈 사연이 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버리의 경우에도 에이버리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냥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DNA다 정도를 알아낸 거지, 그렇다고 해서 DNA가 뚜렷하게 유전 물질이라는 걸 알아낸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던 거지. 근데 사실 현대적 입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DNA가 유전 물질인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발견이거든요. 그치? 엄청나게 큰 실마리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DNA만 가지고 어떻게 뒤지고 볶고 해보면 많은 게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에이버리의 실험도 굉장히 좀 주목받았어야 맞는데, 사실 그냥 그 당시 과학자들이 그냥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실험인지 가치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야 DNA가 유전 물질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버리가 그걸 알아냈네? 그러면 꽤 큰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기에는 이 에이버리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됐으면, 이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에 와서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실험이면서 허쉬와 체이스는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고 확실하게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실험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대충 물질 처리하고 쥐한테 주사해보고 이런 생체 실험 정도가 아니라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데, 자, 허쉬와 체이스는 이제 S형균, R형균에서 벗어나서 박테리오파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박테리오파지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라고들 많이 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파지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그림인 걸로 알아. 뭐 요즘에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좀 유명한 게, 기본적으로 원래 더 유명했던 게, 가장 많이 이것저것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용하던 게 이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이 허쉬와 체이스도 이제 이 박테리오파지를 이용을 할 건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어떤 애냐면 사람한테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우리 아마 생원에서 맨 앞에서 바이러스와 어떤 세균, 그러니까 생명체와 차이,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명적 특징,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되는 거였는데, 파지 같은 경우는 숙주가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이라고 하면 세균이지, 세균. 얘는 세균을 숙주로 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숙주를 대장균으로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일단 박테리오파지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게 굉장히 좋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아무리 파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고 혼자 생명활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파지가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느냐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숙주를 대장균으로 삼았을 때 결국은 자기 복제가 일어나잖아. 숙주세포 내에서는. 그러면 이 숙주세포 내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하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가진 물질이 결국 유전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한 실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 좋은 대상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얘는 뭐와 뭐로만 되어 있으니까 DNA랑 단백질만 들어있거든요. 딱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지. 바로 이전 실험인 에이버리 실험에서만 해도 후보가 4개였잖아. 그치? 탄수화물, 그쵸? 그 다음에 단백질, DNA, RNA. 후보가 4개였는데, 심지어 후보 그 4개로 끝도 아니에요. 왜냐면 R형균, S형균 얘네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4개의 물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폐렴균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이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복잡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질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진짜 딱 이 2개밖에 안 들어있는 박테리오파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확실하게 누가 유전 물질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일단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된 거고, 그래서 얘를 통해 실험을 하는데요. 일단 실험 방식이 우리 원래 1단원에서 먼저 다뤘어야 될, 우리가 1단원을 안 하고 넘어와 있지만 그래도 1단원에서 다뤘어야 될 자기방사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정확하게 자기방사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자기방사법을 이용하는데, 자, 자기방사법이 뭐냐면요. 자기방사법은 생명과학에서 이용하는 실험 방법들 중에서, 사실 생명과학 외적으로도 많이 쓰지만 일단 생명과학 기준으로 했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거를 자기방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동위원소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학을 안 했어도 통합과학 기준으로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알 테니까, 원래 탄소가 6번이면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말고 탄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보다 보면 꼭 중성자가 딱 6개 있어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에서 질량수가 12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어. 중성자가 6개보다 더 많은 경우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따로 원자 번호는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그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 동위원소 중에서는 안정한 동위원소들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동위원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좀 과하게 들어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야?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통합과학 때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특징이 뭐였냐면 얘네들은
그냥 냅두면 붕괴가 일어나서, 그치?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붕괴가 일어나서, 혹은 뭐 중성자만 튀어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핵 자체가 뭐 붕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붕괴가 일어나서 방사능을, 어떤 방사선을 뽑는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만 해도 14짜리 탄소, 중성자가 8개 들어있는 탄소, 우리가 C14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는데 14짜리 탄소만 돼도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12짜리가 워낙에 안정해서 중성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대부분 되게 불안정해요. 그게 우리가 화학에서는 탄소를 어떤 그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냅두면 방사선을 내뿜는 애들, 방사성 물질, 이런 애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거지.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 방법들이 이제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물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때 쓰기 가장 좋아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먹여요. 근데 이 음식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상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서 그 물질이 계속 방사능을 내뿜을 거 아니에요. 방사선을 뿜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밖에서 그 방사선을 계속 검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어디로 이동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흡수되고, 이 과정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실험하는 게 기본적인 자기방사법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실험 방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용해 줄 겁니다. 이걸 여기다 이용해 줄 건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DNA랑 단백질로 딱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기방사법을 이용해야 될 원소도 DNA한테만 있는 것과 단백질한테만 있는 걸 잘 골라야 돼. 그러면 DNA한테만 있는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치, P. 우리가 핵산, DNA를 포함한 핵산이 구성 원소를 얘기할 때 CHON, P, 그쵸? 우리 지방이나 지질이나 탄수화물은 전부 CHO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N하고 P를 추가로 갖는 거긴 한데, 그럼 선생님 N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기엔 DNA와 같은 후보 물질인 단백질도 뭐예요? N을 가지고 있죠. 단백질도 CHON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후보를 찾을 수는 없고, 근데 DNA 이제 P를 추가로 갖고 있으니까 이 P를 이용하면 되겠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 단백질은 뭘 이용하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의 주 구성 원소 하면 CHON을 얘기하지만 그 80~90%의 단백질이 갖고 있는 원소가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의 단백질은 다 갖고 있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0~90%의 아미노산이 갖고 있는 원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네요. 뭐게? 힌트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삶은 달걀 같은 걸 먹고 방구 끼면 냄새가 지독하잖아. 근데 우리 그 삶은 달걀 같은 걸 먹고 끼는 방구 냄새가 뭐랑 똑같냐면 계란 썩은 내랑 똑같거든. 근데 그 계란 썩은 내가 뭐랑 똑같냐면 화산 근처에 가면 나는 냄새랑 똑같습니다. 휴화산의 온천에 가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냄새가 나거든. 그치? 그리고 그 냄새의 원인이 전부 다 S, 황산화물이 원인이 됩니다. 그게 황산화물의 냄새예요. 황이 산소를 만나면 나는 냄새입니다. 그게 그 계란 썩은 내가. 그래서 단백질의 대부분은 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백질에다 이용해 주기 가장 좋은 원소는 S, 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DNA는 인을, 단백질은 황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표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있는 모든 DNA의 P를 방사성 동위원소 P로 다 바꿔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쪽도 단백질에 들어있는 S만 방사성 동위원소 S로 다 바꿔 넣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표지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DNA랑 DNA의 P, 이 인의 표지가 된 박테리오파지를 따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황의 표지가 된 박테리오파지를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은
일단 제일 시작이 인에 표시된 박테리온 파지와 S에 표시된 항에 표시된 박테리온 파지 둘을 준비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랑 섞어주냐면 숙주인 대장균과 섞어줍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자기 복제 방식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복제할 수는 없는 애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의 DNA를, 그러니까 우린 지금 DNA라고 알고 있지만 그 몰랐던 시절로 가보면 본인의 유전 물질을 적어도 대장균 안으로 일단 밀어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이 P가 표시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과 혼합 배양하고 S가 표시된 대장균을 S 표시가 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과 혼합 배양을 한 다음에 많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실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아주 잠깐의 시간만 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심 분리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지의 껍데기, 그러니까 파지가 어느 정도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파지는 본인의 유전 물질을 대장균 안으로 밀어 넣겠지. 그리고 밀어 넣지 못한 남은 것들은 밖에 남아 있겠지. 유전 물질이 아닌 건 밖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분리될 겁니다. 밖에 남아 있던 것과 대장균이 분리가 될 거야, 다시.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왜냐면 좀 더 우리가 지금은 대장균이 정확하게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한테 어떻게 그 감염시키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파지는 요렇게 요 부분을 대장균한테 꽂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DNA가 대장균 내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대장균 안으로 DNA는 들어갔고, 그러니까 유전 물질은 들어갔고, 아직 그 다음 뭐가 일어나진 않았을 그 정도 시점에 원심 분리를 돌려버리면 얘랑 얘가 다시 분리돼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 유전 물질은 대장균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딱 그 상태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대장균하고 껍데기가 분리됐는데, 요 밖에 남아있는 게 분리됐는데 얘 유전 물질은 아직도 대장균 안에 남아있는 상태, 딱 요 상태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원심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원심 분리는 그냥 굉장히 작은 물질도 질량의 차이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원심 분리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심 분리냐면 우리 혈액을 가지고 원심 분리를 돌리면 우리가 배웠던 혈구 부분과 혈장이 나눠지게 된단 말이지. 실제로는 혈과 혈장을 나누기는 어려워. 근데 원심 분리를 돌리면 혈과 혈장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그러면 이 원심 분리를 돌린 액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래쪽에 대장균이 쌓여 있게 될 거고요. 대장균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액체가 떠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배양한 어떤 배양액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액체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포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위에 액체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딱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의 원심 분리를 돌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까지 왔으면 이 실험을 설계한 사람들, 그러니까 허쉬와 체이스 그리고 그 연구팀 자체가 뭐를 알고 있을 거냐면 아래 가라앉은 게 대장균인 건 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디서 방사선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건 대장균 쪽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고 아래 거는 위에 액체 쪽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는 거야. 즉 이건 무슨 얘기? 내가 표지한 물질이 위에서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고 아래서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지. 그러면 표지한 황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단백질은 황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단백질은 뭐야? 유전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내가 표시한 인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인으로 표시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누구나 납득할 만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DNA가 유전 물질임을 알아낸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받고 그걸 노벨상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허쉬와 체이스 실험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자기방사법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투 자체에서 1단원의 자기방사법의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방사법 자체가 꽤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 황. 그러니까 인은 뭐야? 핵산의 구성물질로 핵산의 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된 거고, 황은 단백질의 구성물질로 단백질의 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된 거니까. 실제로 이 구성 성분들은 이것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아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세 개 실험 중에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되게 단순하지. 일단 첫 번째로 얘가 확실하게 DNA가 유전물질임을 알아낸 실험이니까 그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문제 내기도 더 좋거든. 위에 그리피스나 에이버리의 실험에 비해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문제 내기가 좀 더 좋아. 왜? 이야기 자체가 위 두 개 실험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DNA가 유전물질임을 알아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냥 DNA가 뭔가, DNA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그냥 출발하면 돼요. 그냥 이 앞에 DNA가 뭔지 제대로 공부해보기 전에 어떻게 우린 DNA가 유전물질인지를 알아냈는가를 먼저 그냥 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이 DNA, 물론 우린 DNA만 볼 건 아니고 RNA도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얼추 아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그냥 빠르게 비교 정리해가면서 아는 건 빨리 지나가고 모르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이 DNA, RNA를 합쳐서 우린 핵산이라고 부를 텐데 애초에 이 핵산의 줄임말이 뒤에 붙어있는 NA입니다. 이 NA 자체가 뉴클리어 애시드, 그러니까 핵 안에 들어있는 산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핵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DNA와 RNA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그쵸? 일단 그럼 공통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우리가 핵산의 구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산, 당, 염기. 아이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 뉴클레오타이드, 그치? 그래서 우린 핵산, DNA, RNA 상관없이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돼요, 당연히. 그럼 그 다음, 구조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그러면 구조 정도가 사실 공통점의 전부일 거니까 그 외에는 뭐 산성이다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차이점으로 넘어가서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었어? 네, 당이 달라요. 당이 어떻게 달랐어? 네, 그쵸.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이름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지. 디옥시리보스가 들어있는 걸 우린 DNA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리보스가 들어있는 걸 RNA라고 부르는 거죠. 자,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는 어떤 차이를 갖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투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일단 당의 구체적인 구조를 다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바로 해보면요. 일단 DNA든 RNA든 저 당은 기본적으로 5탄당입니다. 5탄당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가 5개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탄소 5개로 이루어진 5탄당인데요. 왜 당자가 붙냐면 그냥 우리는 CH5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은 다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불러. 근데 CH5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유난히 물에 대한 물에 대한 녹는 전개 굉장히 다르고 좀 더 기름의 성질을 띈다면 그걸 우리가 지질로 나눠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탄소로 되어 있으면 다 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5탄당에 해당되는 게 이제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인데 쟤네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탄당이니까 탄소가 5개여야 될 거고, 근데 5탄당이 주로 이제 오각형으로 딱 그려지는데 오각형의 꼭지점이 다 탄소인 건 아니에요. 여기 한 자리는 산소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린 이 탄소를 구분해 주려고 번호를 붙여서 불러줄 건데 실제로 이 번호는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미대로 번호를 붙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붙어져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1번 탄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탄소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노란색 하나 꺼내서 제일 안 중요한 걸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1번 탄소는 별로 그렇게 다른 탄소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1번 탄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네, 1번 탄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염기가 붙는 자리예요. 딱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1번 탄소는 염기 붙는 자리.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렇게 돼서 1번 탄소는 그냥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3번 탄소랑 5번 탄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는. 그래서 3번 탄소랑 5번 탄소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자, 3번 탄소에는 OH기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OH기의 명칭을 아는 사람? OH기의 명칭. 화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알코올기 정도로도 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보통 저를 알코올기라고 부르진 않고 보편적으로는 카복식이도 OH가 붙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이중결합한 산소가 추가로 필요하니까 카복식이는 아니고 생소할 겁니다. 얘는 생소할 거예요. 하이드록시기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하이드록시기가 진짜 그지 같죠, 이름이.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하이드록시기가 이런 식 이건데 여기서 이게 붙어 있는 건 다 무슨 뜻이냐면 물에 녹는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질이든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바뀌거든. 저 OH기가 굉장히 물과 친한,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수소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물과 굉장히 친한 작용기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물에 그냥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물에 녹게 해주는 기,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기 이런 건데 뭐 자세한 구체적인 거 몰라도 그냥 하이드록시기 정도로 그냥 대충 혹은 OH기 정도로 외워도 되는데 아마 니들이 대학 가서 무슨 과목을 하게 되든 어떤 전공을 하게 되든 하이드록시기 정도는 다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겠고 애초에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걸 하이드록시기라고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기가 3번 탄소에 붙어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탄소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인산기가 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산당 염계 인산이 이 5번 탄소에 붙는 거지. 그래서 요 뒤로 인산이 붙을 거예요. 인산이라고 하면 H3PO4 원래 식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자세하게 몰라도 되니까 인산이라는 물질, 인이 들어있는 산성 물질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기억 안 해도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프린트에 채우는 게 있을걸?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탄소랑 3번 탄소가 왜 노란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노란색이 제일 중요한 걸로 합시다. 원래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DNA와 RNA의 구조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럼 딱 어떤 차이만 생기냐면 여기 탄소, 요 2번 탄소가 DNA랑 RNA의 차이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붙어있는 물질이 두 개가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 나눠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일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 H가 붙어있고요. RNA 뉴클레오타이드일 경우에는 여기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요게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갖게 될 건데 뭐 지금 당장 간단하게 얘기를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해보면
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 는 그렇다 치고 똑같다고 치고 그거 말고 DNA랑 RNA의 구조적 차이가 뭐가 있어요? 특징 차이가? 그치. 얘는 이중나선 구조고 얘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얘기하죠. 이 단일 가닥과 이중나선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 게 저 2번 탄소예요. 2번 탄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중나선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단일 가닥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오케이? 요건 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당, 구조 요거 했으면 마지막에 하나 더 차이 뭐 있어? 그치? 염기. 왜? DNA의 염기는 뭡니까? 그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인데 너네는 티민 아니고 티아민으로 배웠나? 그치? 그러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인데 그러면 RN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이 있는데 티아민 대신에 뭐 있어요? 예, 유라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티민과 유라실의 차이 정도가 이제 또 추가로 돼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DNA와 RNA의 차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 정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어차피 배웠던 거에다가 그냥 조금 내용 조금씩 추가되는 정도인데. 그럼 이제 생투답게 깊게 가봅시다. 자, 여기서 깊어져야 되는 게 일단 뭐가 있냐면 구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아니다. 염기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하는 게 낫겠다. 자, 염기. 자, 우리가 이 염기를 보면요. 그냥 유라실까지 포함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유라실과 티민은 구조 차이, 티아민은 거의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어가서 곁가지에 뭐가 있냐를 보면 달라져.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중심가지, 우리가 중심 구조라고 하면 탄소로 되어 있는 골격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이 탄소 골격 구조, 중심 구조를 봤을 때 티아민과 유라실은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딱 이 중심 골격 구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맨날 헷갈려. 오각형 하나냐 육각형 하나냐. 뭐가 하나긴 하나인데 이게 오각형인지 육각형인지가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못된 걸 그려놓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확인을 하고 그럴게요. 네, 여기 있네요. 육각형 맞지? 자, 이렇게 탄소 골격으로 된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염기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개, 그러니까 유라실까지 합치면 총 5개의 염기가 있지만 그 5개의 염기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요 각각 격가지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격만 보면 딱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이 이렇게 두 개로 보였을 때 위에 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안 배웠나 이건? 그래? 위에 거에 해당되는 건 아데닌, 구아닌이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아래 거는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근히 이게 생긴 것만 보고도 대충 이쪽에 해당되는 애들인지 이쪽에 해당되는 애들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나름 중요해요. 맞지? 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위에 아데닌하고 구아닌 요렇게 생긴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퓨린 계열 염기라고 묶어서 불러주고요. 요 아래 CTU 이런 애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이 구조가 퓨린 구조, 이 구조가 피리미딘 구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 나머지가 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CTU가 나눠지고 여기도 이 골격에 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AG가 나눠질 건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는 퓨린만 갖는 구조, 피리미딘만 갖는 구조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염기 자체는 요렇게 퓨린하고 피리미딘이 나눠진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너네 그 상보적 구조 배우냐? 안 배우나? 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냥 다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보적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아데닌은 뭐랑 결합할 수 있어요? 티민과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할 수 있죠. 이게 상보적 구조거든. 무슨 뜻이냐면 한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반대쪽엔 무조건 티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티민이 와 있으면 반대쪽 나선에는 아데닌이 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그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상보적 구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데닌이 티민과만 결합할 수 있는 이유와 구아닌이 사이토신과만 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결합이 뭐냐. 자, 결합이 뭐게요? 염기끼리 하는 결합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일단 저기 그려놨던 저기에 있는 짝대기들 있지. 심지어 염기랑 연결된 거나 인산기랑 연결된 것까지도 다 화학적으로 공유결합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물질을 다룰 때는 공유결합 말고는 거의 다른 결합을 다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면 안 돼. 왜냐면 우린 필요할 때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되거든? 근데 공유결합은 진짜 끊기가 어려워요, 원래.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워낙에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피리미딘하고 퓨린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은 아니에요. 공유결합보다 훨씬 끊기 쉬워야 돼. 여기서 조금만 더 화학적으로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이 내용은 뭐 굳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공유결합은 화학결합의 일부기 때문에 끊는데 어떤 추가적인 화학적 반응이 필요하지만 화학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력이라면 열을 가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끊어지거든. 그렇게 물리적 결합력을 통해서 염기를 묶어놓는 겁니다. 화학적 결합력이 아니라. 이건 이제 지극히 화학적인 내용입니다. 굳이 뭐 우리가 생명에서는 꼭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화투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을 만할 거니까 그래서 다 얘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요 퓨린하고 피리미딘, 그러니까 염기 사이의 결합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화학적 결합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수소결합을 끊으려면, 수소결합이라는 건 이름은 결합이긴 한데요. 이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건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야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만 가해도 끊어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얼음이 물로 녹는 거,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런 게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끊어지는 편입니다. 화학결합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끊어져요. 이 수소결합이라는 애는. 근데 그래도 화학결합을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결합 중에 제일 센 결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 중에서는 제일 세요. 수소결합이. 그래서 이 피리미딘하고 퓨린 얘네들에서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을 연결하는 건 수소결합이거든. 그 수소결합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요쪽 요 구조에 이 추가되어 있는 쪽에 수소가 달려 있어요. 이름이 수소결합이니까 수소가 있어야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달려 있는 수소,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이 나눠지는 거고 사이토신, 티민이 나눠지는 겁니다. 티아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아민은 수소결합을 몇 번 할 수 있냐면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데닌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데닌하고 티아민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수소결합을 딱 2번 할 수 있으니까 2번 한 애들끼리 수소결합 2개에서 붙는 거지.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3개 있어요. 그래서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건 그 3개끼리 딱 수소결합이 3번 일어나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당장 너네들 이제 생투 내용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문제 뭐 이런 데서도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생명과학적으로 중요하냐면 진짜 여러분들 DNA를 지금 채취해. 그래서 그 DNA를 우리가 이 2개의 가닥을 끊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걸 언제 하냐면 뭐 친자 확인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DNA를 꺼내갖고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려고 이 이중나선을 뜯어놓으려고 하잖아? 그럼 열을 가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해야 되는 열의 온도가 달라요. 왜냐면 사이토신 구아닌 비율이 높은 사람은 결합수가 그만큼 더 많지. 그럼 온도가 더 높아야 돼. 반대로 아데닌 티아민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수소 결합수가 적지. 결합수가 적으니까 온도가 더 낮아도 끊어집니다.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적 혹은 생명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지. 아데닌하고 티아민은 2번의 수소 결합을 한다.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번의 수소 결합을 한다. 라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괜찮지? 그래서 그냥 그게 상보적 결합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딱 그 2개, 3개 결합한다 말고는 염기끼리 얘기할 건 더 없고. 근데 왜 RNA는 그럼 이중나선을 이루지 않냐면 유라실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유라실도 아데닌과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유라실도 정확하게 2번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 아데닌이랑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리보스의 이 OH가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가닥과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해. 그래서 임시적으로 효소를 이용해서 붙여놓을 수는 있는데 그 효소 작용이 끝나고 나면 효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무조건 가닥이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RNA가 가진 게 요게 사실 원래 수소 결합의 조건은 이건 몰라도 돼. 이건 그냥 추가 설명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알고 있을 내용이고. 원래 수소 결합의 조건은 뭐냐면 수소가 있다고 수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야 산소와 결합한 수소여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추가 수소 결합이 가능한 상태고 얘는 수소 결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쪽의 수소 결합을 방해할 일이 없고 얘는 이쪽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거지. 얘가 본인이 추가 결합을 하려는 애고 얘는 결합을 하려는 애가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RNA는 효소를 이용해서 얘가 방해하는 걸 막아놓으면 염기끼리 잘 붙어 있는데 효소가 나가잖아?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염기끼리의 수소 결합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효소만 없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RNA. 그러니까 억지로 붙여놓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단일 가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게 RNA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아마 요것도 생원태 했을 내용이었을 것 같긴 한데 요 3번 탄소하고 5번 탄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왜 3번 탄소하고 5번 탄소가 중요하냐?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국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연결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닥, 나선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길게 연결되는 방식에서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알 텐데. 아마 알 텐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꾸 하게 되네. 자, 여기서 요 인산기하고 하이드록시기 여기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꼭 인산기 하이드록시기가 아니라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작은 물질이 결합해서 큰 물질을 이루려면 하는 결합의 명칭이 있어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공유결합이긴 하거든. 화학적으로는 공유결합이긴 한데 이 공유결합 중에 좀 특별한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뭐게? 힌트를 주자면 꼭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쵸? 펩타이드 결합이 가장 대표적인 이 결합인 거지. 근데 펩타이드 결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결합의 큰 물질의 결합. 우리가 이런 큰 물질을 중합체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런 중합체의 결합은 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하는 펩타이드 결합처럼 그런 물이 빠져나오면서 하는 결합을 해요. 물이 빠져나오는 결합, 탈수축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탈수축합이 펩타이드 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포함해서 우리 생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중에 좀 크다 싶으면 다 탈수축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화 요소들은 전부 다 가수분해 요소거든요. 왜냐면 가수분해는 뭐겠어? 탈수축합은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한 거지. 그럼 반대로 이걸 끊으려면 뭐 하면 돼? 물을 다시 집어넣으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수분해가 탈수축합에 정확하게 반대 반응이 되기 때문에 가수분해 작용을 통해서는 탈수축합을 되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탈수축합이라고 하는 게 이 생체를 이루는 결합 중에 가장 큰 게 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그러니까 DNA, RNA의 긴 사슬 구조들은 결국엔 이 인산기와 하이드록시기 간의 탈수축합에 의해서 이 연결이 됩니다. 다만 얘랑 얘를 연결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다음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탈수축합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인산이 H3PO4 이런 형태일 거고, 얘가 OH니까 이 OH를 떼버려요. 그럼 여기 결합팔이 남잖아. 그러면 얘한테서 수소를 하나 떼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딱 H2O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펩타이드도 비슷했거든. 펩타이드는 한쪽이 이거고 한쪽이 이거라서 여기서 OH를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떼면 물이 딱 빠져나오면서 고기를 붙여놓는 거거든. 펩타이드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얘한테 OH를 떼고 요 3번 탄소에 있는 OH를 떼고 5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에서 수소를 떼면서 탈수축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쭉 길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탄소랑 3번 탄소가 중요해요. 근데 그래봤자 아이 그냥 그럼 OH랑 인산이 중요한 거지 왜 5번 탄소랑 3번 탄소가 중요해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후에 배울 과정들, 그러니까 복제라던가 전사라던가 번역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을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이 DNA 유전학에서 사용하는 방향성 표기 방식이 뭐냐면 5', 3'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DNA든 RNA든 결국 사슬 구조니까 쭉 연결되어 있으면 맨 끝에 가면 어때? 더 이상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지 않는 시점이 나오겠지. 그럴 때는 한쪽 끝은 뭐가 남을 거냐면 인산이 남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반대쪽 끝은 뭐가 남겠어? 하이드록시기가 남게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린 이 하이드록시기가 남게 되는 끝부분을 3' 말단 이렇게 불러줘요. 3번 탄소가 있는 끝부분이니까. 그리고 반대쪽으로 인산이 남게 되는 끝부분을 5' 말단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3번 탄소 말단, 5번 탄소 말단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3' 말단, 5' 말단 이렇게 불러줍니다. 프라임이 띠꺼우면 3' 말단. 이거 너무 5' 말단 이런 거지. 그래서 이 5' 말단하고 3' 말단이 정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뒤에 후의 방향성에 되게 중요해집니다. 뭐 복제의 방향은 3'에서 5' 방향이고 전사의 방향도 주형 가닥 기준 3'에서 5', 신장 가닥 기준 5'에서 3'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할 거거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이 가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5', 3'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얘는 지금 저 위쪽 끝으로 가면 5' 말단이 나올 거고 얘도 쭉 연결되다가 아래쪽 끝으로 가면 3' 말단이 나올 거잖아. 그럼 얘랑 삼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닥은 저 위쪽 끝에 3' 말단, 저 아래쪽 끝에 5' 말단이 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상보적으로 쭉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히 뭐라고 부르냐고,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역평행 구조라고 부릅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 DNA의 이중나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중나선의 서로 다른 가닥 길이는 역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가 위쪽 끝이 5' 말단이고 아래쪽 끝이 3' 말단이면 반대쪽은 위쪽 끝이 3', 아래쪽이 5'이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DNA 구조가 끝났거든? 근데 하나하나 되게 중요해요. 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요. 통합과학에 나왔던 것부터 지금 우리가 추가한 것까지 다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가프의 법칙은 생투 수능 기준으로는 준킬러급이 나오는 준킬러급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히 너희들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샤가프의 법칙 자체는 진짜 준킬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 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샤가프의 법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샤가프라는 이놈의 새끼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갖고 개짓거리를 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왠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샤가프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DNA를 보게 되면 퓨린 계열 염기수의 합과 피리미딘 계열 염기수의 합은 비율이 1대1이어야 된다거든.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야,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이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구아닌 개수와 사이토신 개수는 같아요. 그리고 아데닌하고 티아민이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중나선을 봤을 때 아데닌하고 티민의 개수는 같아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같지 그럼. 이걸 법칙이랍시고 지 이름 붙여갖고 만들어놨어요. 이게 답니다. 실제로 샤가프의 법칙 하면 피리미딘 계열 염기의 수 분의 퓨린 계열 염기의 수는 1. 이게 샤가프의 법칙이에요. 특히 그지 같습니다. 뭐 이딴 거를 굳이 지 이름 붙여갖고. 아무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샤가프의 법칙 문제가 어려운 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니들 시력을 테스트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샤가프의 법칙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진짜로 이제 염기서열을 갖다 놓고 DNA 염기서열을 갖다 놓고 보고 비교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뒤쪽 부분은 안 알려줘. 막 한쪽만 알려준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라서 그냥 약간 시력 테스트 겸 약간 산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닐 거고요. 아마 1학년 때도 조금 깊은 문제를 풀어봤다면 비슷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A, G, C, T 놓고 얘가 뭐 40개 있고 얘가 20개 있고 물음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아래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그런 문제. 거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준킬러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준킬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어차피 거기서 응용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샤가프 법칙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DNA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유전 정보의 중심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을 할 수가 없네요. 1시 56분인데 오늘 DNA 복제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중심설까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요즘 1학년 때 중심설 다루나? 통합과학에서 중심설 다룹니까? 유전 정보의 중심설. 자, 유전 정보의 중심설 별건 아니고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전 활동이든 그리고 어떤 생명 활동이든 전부 그러니까 생명 활동의 모든 건 다 DNA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게 유전 정보의 중심설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진짜로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단 하나도 유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소화효소 하나하나도 다 유전 정보에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분비하잖아요. 그럼 그 아밀레이스에 대한 것도 유전 정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밀레이스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아밀레이스 소화효소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를 만든다라는 정보는 다 똑같이 있지만 어떤 아밀레이스를 만든다가 다 조금씩 달라.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유전 정보에 들어있거든요. 물론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몇 가지들은 뭐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는 다 유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게 조금씩 쌓여지는 거죠. 모든 거에. 그런 개념이라서 그게 그냥 유전 물질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중심설이라고 하는 건 별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세포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DNA 복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일단 다룰 내용이 DNA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DNA가 늘어나고 DNA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세포수가 늘어나고 요거랑 관련된 거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는, DNA 복제는 발현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발현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유전 정보로서 들어있던 내용을 꺼내서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게 다 발현에 해당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이 발현의 결과가 우리가 생원 때 배운 표현형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곱슬이고 뭐 직무고 이런 거. 그리고 그 발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냐면 DNA로부터 전사 과정을 통해 mRNA가 만들어져야만 하고요. 너네 mRNA, tRNA, rRNA 배웠습니까? rRNA는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mRNA는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나? 예.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사를 통해서 mRNA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RNA를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만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발현의 과정이 됩니다. 저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 몸을 겉을 이루게 되는 단백질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한 효소들도 다 저기 유전 정보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보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유전 정보, DNA에 들어있다. 이게 유전 정보의 중심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DNA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리거나 발현시키거나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다음 주부터는, 원래는 오늘 복제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전사 번역을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다음 주에는 시험을 좀 짧게 보고 최대한 많이 나가 봅시다. 그래서 복제, 전사, 번역 이 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해볼 거예요. 오케이? 네. 다음 주에 봅시다.